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여러분 법무사 상법 기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좀 잘 보고 있나요? 제가 이건 어, 카톡방 스터디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한 20분씩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 꼭 풀어보십시오. 자, 32번 할 차례이죠? 32번. 그럼 32번에 상업 등기의 효력인데, 일단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답을 4번이거든요. 4번. 여러분 4번 한번 가보시면 창설적 효력이 그랬죠. 창설적. 상업 등기의 효력인데, 상업 등기의 효력은요, 일반적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선악관계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냐 이 문제 있잖아요. 요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업등기에 일반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창설적 효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특수적 효력은 어,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선악관계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 설립 등기, 해산 등기 있죠. 선의의 제한에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 관계 없습니다. 설립 등기되면 그냥 등기된 대로 되는 거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 관계없이 대항 못하는 거죠. 대항이라기보다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창설적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제3자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등기 일반적 효력 그래서 등기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를 알지 못한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효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여기는 어때요? 창설적 효력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효력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 교재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출처는 다 밝혀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32번도 여러분이 답골론대 지장 없고요. 나머지도 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1번 가보시면 등기 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3자가 한 경우죠. 제3자가 했다 하더라도, 원래 제3자를 하면은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3자가 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했다든지 등등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본인이 등기 신청권자로서 고의 과실 정도의 뭔가 과책이 있으면 그때는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설령 제3자가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책임 안 지지만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관여했다 관여하거나 또 잘못된 등기 그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서 잘못된 등기를 남겨놨다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원래 등기 신청권자의 고의 과실과 동일한 거 본 거예요. 알겠죠? 고의 과실로 부실 등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했다 하더라도 관여하거나 방치한 경우는 어, 등기 신청권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알겠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업 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효력만 가질 뿐 등기된 데 효력을 부여하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상업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돼요. 우리 뭐 민법상 부동산 등기도 공신력 인정되지 않지만 상업 등기도 원칙적으로 공신력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부실 등기죠. 부실 등기의 효력을 믿은 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게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그죠? 그런 경우지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다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잠적에 대항 못하죠. 등기한 후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 출처는 밝혀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4번은 이제 해설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이사 선임의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했다. 항상 이거는 우리가 상업등기 허락할 때 나온 판례입니다. 주총의 결의가 취소 판결되면 어때요? 소급하여 무효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사 선임에 대한 등기한 것은 어떻게 돼요? 부실 등기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 부실 등기를 믿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 39조의 부실 등기를 유추정해서, 알겠죠? 부실 등기 효력을 유추정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사 선임 등기가 주총결의 취소 판결 확정돼서 소급하여 무효되면 이사 선임 등기는 어때요? 부실 등기가 되는 거죠. 우리 부실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부실 등기가 있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실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나중에 부실 등기가 된 거죠. 처음 할 땐 괜찮은데 그죠?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는 뭐 다 다뤘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3번 한번 가볼까요?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 있죠? 이익배당 청구권. 우리 최신 판례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죠? 짚어줬던 거죠. 반가웠기는 반가웠을 건데 또 옷을 갈아입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답을. 4번 한번 가보죠. 상법 467조의 이 1항은 회사는 누구든지 그죠? 주주권 권리행사 관련해서 재산상의 그죠?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우리 이익 공유 금지 있잖아요. 이거. 근데 주로 요건이 뭐냐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니까 주주총회 방해권들 있죠. 방해권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죠. 이럴 때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할 때 이 권리 행사 있죠. 이 권리 행사. 주주의 권리에 뭐가 포함될 거냐. 주주총회 의결권, 대표 소송 제기권, 주총회에 관한 소권 등 같은 공익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같은 자익권은 어떨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포함됩니다. 단지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겠죠. 그죠? 그건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익권, 공익권은 인정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권리 행사에, 그죠?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은 최신 판례도 아니에요. 알겠죠? 답은 최신 판례도 아니고, 답은 최신 판례하고 옛날에 있던 것이었고, 나머지는 주변 문장들을 전부 최신 판례로 좀 깔아놨죠? 그걸 가보시면, 1번 가볼게요. 회사는 이익배당을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결의한 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알겠죠? 1개월 내에 합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어때요? 소멸시효 5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시효의 5년 그게 아니 알겠죠? 상사시효의 64년 나온 그 5년이 아니고 별도로 주수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짧게 규정하고 있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주주총회 원래 승인되잖아요. 이익배당은 정상적으로 하면 주총회 승인이 되면요. 이익배당이 확정되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권이 인정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그죠? 원칙인데 우리 최신 판례가 어때요?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정관에서 회사의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관에서요. 그다음 배당금 지급 조건이나 배당금을 산정하는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개별 주주의 배당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될 수 있게 하고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대표에서는 이사회가 거기에 관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요. 정관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갖춰지는 때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얘기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뭐 아쉽게도 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럴 때는 어때요? 주총에서 이익 배당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 달라 그러면 지급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죠? 이거 전부 다 최신 판례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고 다 다루었던 겁니다. 알겠죠? 4번도 뭐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교재에 다 있는 것이고 5번 가보시면 주총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익 배당 결의했다. 이게 뭐예요? 주주 평등의 원칙 반하는 거죠. 그렇죠? 주주 평등의 원칙 반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 이거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그죠? 무효가 됐을 때, 요 이익 배당이 제외됐던 차별받았던 주주가 주주 평등의 원칙을 내세워서 다른 주주에 지급된 이익 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 문제였는데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주주 평등의 원칙 반하는 규정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자기의 무효인 것을 자기에게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배당 결의에 기해서는 이익 배당 청구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별해서 다른 자에게 혹시라도 준 게 있다면 어때요? 반환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는 지금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아직 주지도 않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서 자기에게는 달라. 무효인 것을 자기에게는 적용해달라. 안 된다는 거죠.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한번 가보실게요. 이것도 우리가 나온다 그랬죠.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권 그래서 판례가 있기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서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2번이에요. 여러분 찾을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다 얘기했고 중요한 거라고 다 얘기했던 거죠. 회계장부 열람 등산권에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야 된다. 맞습니다. 서면 맞아요. 근데 그 서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등사 청구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된다. 자료 첨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내가 최신 판례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알겠죠? 그냥 회사에서 회계장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그죠? 그런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지.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생기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최신 판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거 다 출처를 만들어 놨으니까 객관식 문제집에도 제가 아예 좀 냈었습니다. 22년 판례라서 객관식 문제집에도 봤을 겁니다. 됐죠? 그 답은 벌써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있죠? 있습니다. 어렵고 일부러 새로운 거. 또 한 가지는 시중에 있는 학원 교재에서 없는 거. 학원에서 잘 다뤄주지 않았던 것 한두 문제 냅니다. 그것만 찾습니다. 알겠죠? 그거 내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왜 지문이 한두 개는 아는 거니까 나머지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중요하고 반복해서 나왔던 것이 답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30개 중에 25개는 충분히 여러분이 착실히 했으면 맞출 수 있었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1번은 됐고 2번도 됐고 3번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한 주주도 딱 나오면 이미 답이 나와야죠. 뭐라 그랬습니까?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을 가진다. 여러 분 제가 짚어드렸죠? 가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금 지급할 때까지는 주주로서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회계장부 열람등록 청구에 대상되는 회계장부 서류는 이거 뭐 옛날에 이미 오래전 나온 판례죠. 이 그런 열람등록 청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장부와 근거 자료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유와 실질 관련,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죠? 요거 서류를 말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관련이 없으면 거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번 가보시면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모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느냐?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요건이 있다. 어떻게? 모회사의 첫 번째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and 모회사의 회계상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요거예요. 요 두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고 다른 것도 다 아는 것들이 나왔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 자, 34번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 보험에 관한 것이 조금 이제 판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몇 개의 판례는 우리가 다 다뤄봤던 거고 그 외의 판례는 또 우리가 다뤄보지 못한 것도 있죠. 그죠? 있지만 답은 한번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 몰랐다면 이것들 틀려도 상관없었어요. 그래도 다른 것은 25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개념이 나옵니다.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어쩌고저쩌고 재산 생명 신체된 생일 때 보험금액을 급여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계약 맞아요. 계약 맞잖아. 그죠? 계약 맞아요. 근데 계약 내용은 미리 공인심사된 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어 인정되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 보험 처음 할 때 뭘 가르쳐 드렸냐면 보험약관은요. 일반 약관 동일하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약관이 아무리 공인되고 심사됐다 하더라도 당사자 특약, 당사자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 그대로 우리 보험약관이 적용된다고 보험 총칙에 처음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관 공인이고 뭐 됐다 하더라도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약관은 어때요? 개별 약정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한되지 않고요. 보험약관 다른 사람에 가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 약정 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와 동일한 그 약관은 어때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게 다른 지문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렇죠? 확실히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다 책에 있는 겁니다. 2번 판례. 하여튼 보험계약은 굉장히 길게 잡는 게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당사자 간의 계약에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보험계약은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뢰관계 파괴되어서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당연히 소멸시키죠. 그리고 어때요? 이거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3번도 가볼까요? 3번도 동일해요. 사실은. 3번도 동일한 판례입니다. 문제집에도 있고 다 있었던 거죠. 보험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계약 기초에 신뢰관이 파괴됐다. 신뢰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요. 설령 주 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너무 중대해갖고 보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해지의 효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험계약 전체에 미친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고 다 책에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1번을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도 가보면 이것도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다 과거에 나오던 판례인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때 따르면 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있다 그랬죠.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데부터 보험청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알겠죠? 확인할 수 없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자기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1년 후에 예, 허리가 내려앉고 그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아,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동차를 심하게 들이받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알았잖아요. 그죠? 그때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요. 5번 계약이행보증보험이라고 그래갖고 이 계약이행보증보험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보험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보험 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 약정에 편입된 보험약관,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등 당연히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뭐 하나 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또 나중에 또 더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고 한데 하여튼 공부를 기본적으로 착실히 하면은 25개는 정말로 답이 눈에 확확 들어온다. 그런다. 5개 버리는데 생각하고 확확 하면 어때요? 2개 더 맞춘다 그랬죠? 37개 맞추면 돼요. 25개는, 서른일곱 27개. 25개는 확실히 답이, 답을 제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뭐 합격하시는 분이야 뭐 하면 되는 것이고, 합격하지 못한 분이라도 있거나 좀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제 강의를 따라올 때 항상, 발표하면서 중요한데 이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주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답이 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주변에 지문으로 깔릴 걸 같이 얘기해 주죠. 답만 정확히 알면 들릴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